리스크 뉴트럴 밸류에이션이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파워풀한 툴인데 얘는 뭘 가르쳐주지 않냐면은 어떻게 리플리케이트 하는지를 가르쳐주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리플리케이션 하는 방법을 알면 걔를 이용해서 가격을 구할 수 있고 그 가격이 하필이면 리스크 뉴트럴 밸류에이션으로 통해서 구한 가격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리플리케이션을 할 줄 아는 게 더 파워풀해요. 왜냐면은 가격도 계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리플리케이트 할 수 있는가도 알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 블랙숄저 포뮬러를 만들었을 때는 사실은 이 리플리케이션 하는 걸 통해서 블랙숄저 포뮬러의 아이디어를 얻고 그걸 가지고 포뮬러를 만들었어요. 근데 막 수학자들이 생각해보니까 그게 자기네가 알고 있던 이 방법하고 같은 방법으로 그 포뮬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스크 뉴트럴 밸류에이션 포뮬러는 블랙숄즈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옛날부터 있었던 방법인데, 근데 사람들이 이걸 사용해서 계산을 해도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예. 근데 하필이면 블랙숄즈가 이 리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블랙숄즈 포뮬러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이게 세상에 봤더니 이게 굉장히 세상을 잘 설명하는 가격인 것 같더라. 그랬더니 수학자들이 보고는 그거 우리도 사실은 다른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이후에 나오는 많은 상품들은 리스크 뉴트럴 밸류에이션 포뮬러로 다 계산을 해요. 이걸로 가치를 계산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격을 아는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이제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은 소위 말하는 2008년, 2009년 금융위기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의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MBS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이게 Mortgage Backed Security라고 하는 특이한 종류의 또 파생 상품이에요. 얘도.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이게 이 위기가 전 세계로 쭉 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파생 상품이 이 금융위기의 원흉이다. 근데 원흉은 아니고 금융위기를 확대시키는데 틀림없이 파생 상품이 역할을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MBS 문제가 생긴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은 뭐냐면 이게 돈을 빌려서 주택을 산 사람들이 그 빚을 못 갚아서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전 같았으면 그냥 그 동네에 있는 그 은행이 망하면 끝이에요. 그 동네에 돈을 빌렸던 사람들이 이제 못 갚으니까 그 동네 은행이 그냥 망하면 그걸로 끝인데 사람들이 MBS라고 하는 걸 만들어냈고, 그리고 이 MBS가 파생 상품이니까 이 파생 상품의 가격을 계산할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리스크 뉴트럴 밸류에이션을 통하면은 얘의 가격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서로 사고 팔고 막 이러다가 어디 한 군데서 사고가 터지니까 그 사고가 쭉 사고 판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으로 퍼진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은 얘는 가격을 계산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근데 리플리케이션이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상품은 너무나 특이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이런 동전 던지기 앞면 뒷면 이런 거로 표현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리플리케이션이 안 된다라는 표현보다는 리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아직도. 그런데 뭘 할 수 있냐면 가격은 계산할 수 있어요. 리플리케이션하는 방법은 몰라도. 그건 마치 여러분들이 아까 내가 이야기했듯이 14.5라고 하는 숫자를 여러분들이 금융수학을 통해서 계산해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14.5를 계산해낼 수 있지만 이게 15가 되었을 때 어떻게 리플리케이션을 하는가는 내가 설명한 이 방법을 생각해보지 않았으면 이 리스크 뉴트럴 밸류에이션 포뮬러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리플리케이션을 생각해낼 수가 없어요. 그 마찬가지로 MBS의 가격은 결정할 수 있는데 그거를 리플리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을 사람들이 모르고 서로 거래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사고가 발생하니까
이게 쭉 커진 거라. 그래서 이걸 리플리케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은 다른 방법으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이거를 해지할 수 있다는 것과 사실은 같은 이야기. 자, 지난번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할 때 어느 학생이 질문을 했었는데 도대체 해지라고 하는 게 정확히 뭐냐. 그게 뭔지 모르겠다. 자, 이제 시간이 됐어요. 해지가 뭔지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해지가 뭐냐면은 순서를 바꿔서 쓸게요. 14.5, 22, 11. 다시 바꿔서 쓸게. 이게 더 아니다. 예. 자,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자, 여러분이 인베스트먼트 뱅크에서 일하는 파생상품 딜러예요. 근데 어떤 커스터머가 찾아왔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이런 상품을 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커스터머가 여러분들한테 14억 5천만 원을 주겠다. 그리고는 1년 후에 보자. 그래서 1년 후에 동전의 앞면이 나오면 네가 나한테 22억을 줘야 된다. 근데 만약에 1년 뒤에 뒷면이 나오면 그냥 나한테 11억 원만 돌려줘도 나는 뭐라고 안 하겠다. 하면서 난 이 상품을 사겠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온 거예요. 그러면 인베스트먼트 뱅크는 팔아야 돼요. 네, 이걸 팔아야 돼요. 그래서 14억 5천만 원을 받고 이걸 커스터머한테 팔았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이 인베스트먼트 뱅커는 그러니까 자, 이 커스터머는 왜 이런 걸 샀을까? 14억 5천을 주고 동전의 앞면이 나오면 22억, 뒷면이 나오면 11억을 주는 걸 왜 샀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사실은 스페큘레이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동전의 앞면이 나올 거야 라고 믿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4억 5천을 주고 사겠다. 그건 이 사람 마음이죠. 그러면 IB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래서 받았어요. 14억 5천을 받고 그 다음에 알았어 동전 앞면 나오면 22억 주고 뒷면 나오면 11억 줄게 약속을 했는데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이 IB도 스페큘레이터예요. 그래서 이 IB는 동전의 뒷면이 나오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적게 주려고. 근데 그러면 IB가 아니에요. IB는 이걸 가지고 해지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해지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이 상품은 세상에 많이 없는 상품이에요. 근데 이쪽 이쪽 오른쪽은 여기에 주식시장도 있고 여기에 스탁마켓도 해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시장들이 많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중 시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애하고 22, 0 아니 22, 0 예. 이런 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스터머는 뭘 알고 왔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인베스트먼트 뱅커한테 14.5억을 주고 나 이 상품을 사겠다. 그래서 인베스트먼트 뱅커는 오케이 하면서 팔아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은 해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해지를 하기 위해서 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내가 팔았던 얘를 리플리케이트 하는 거예요. 리플리케이트해서 일로 가가지고 14억 5천을 여기다가 10억을 내서 이걸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4.5억을 내서 이거를 절반을 사면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이미 다 알기 때문에 실제로 1년 후에 동전의 앞면이 나와도 해결해 줄 수 있고 동전의 뒷면이 나와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 했으면 이 인베스트먼트 뱅커는 이 사람은 스페큘레이트를 한 거라. 근데 이 14.5억을 가지고 여기 가서 이런 일을 하면 이게 바로 해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리플리케이트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는 그거를 해지할 수 있다고 하는 거고 사실은 동일어예요. 단지 동전의 양면일 뿐이라. 그래서 이 예를 이제 설명을 하면 이제 몇몇 학생들이 질문을 하는 게 그러면 이 인베스트먼트 뱅커는 어떻게 돈을 버냐? 왜냐면 여기서 14.5억 받아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10억 쓰고 여기다 4.5억 쓰면은 버는 게 하나도 없지 않냐? 인베스트먼트 뱅커는 어떻게 돈을 버냐면은
이런 상품을 판다라고 광고를 해요. 막 광고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14.5억인데 가격은 이런데 우리는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하는데 수수료는 가격의 1%입니다. 라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14.5억이어서 1%는 별로 안 되지만 예를 들면 이게 뭐 토탈에서 1,450억짜리 계약을 했다. 그러면 이거 1%만 해도 14억이에요. 14억 그냥 버는 거예요. 앉아서. 이거 팔고 나면. 그러면 이 14억 버는데 그러면 막 수천 명이 필요하냐? 그게 아니라 그냥 한 두 명이면 돼요. 그래서 하나는 가서 이거 광고하는 거죠. 아, 우리 이런 상품이 있는데 뭐 요즘 뭐 동전이 안면 나올 것 같으니까 이런 상품 사세요. 그래서 가서 세일즈하는 친구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리플리케이트 할 수 있는 친구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럼 그 두 명이서 멋진 IB의 이름을 달고 가서 영업을 하면 이거 하나 팔면은 14억 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회사에 4억 주고 그다음에 10억 이제 반반씩 보너스로 나눠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그냥 이 상품 말고 또 다른 상품 만들고 또 다른 상품 만들고 해서 가서 계속 팔면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 되게 IB 사람들은 안 좋게 얘기한 것 같은데 뭐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잡이고 그리고는 그럼 도대체 이런 일을 왜 하나? 사실은 이게 이 모든 일이 사실은 리스크를 분산할 수가 있어요. 이걸 하고 나면. 이게 이 파생 상품이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사실은. 이런 리스크를 분산한다라고 하는 목적이 없으면 어 그러니까 이 리스크를 또는 분산한다, 리스크를 해지한다 하는 이런 목적이 없으면 그러면은 파생 상품은 사실은 도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도박해서 앞면 나오면 뭐 돈 받고 뒷면 나오면 지고. 근데 우리가 도박은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고 파생 상품은 사회적으로 허용하는 이유가 도박은 리스크 해지의 기능이 없어요. 근데 파생 상품은 적절하게 사용하면 리스크 해지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얘네가 사고를 많이 친 적도 있지만 세상에서는 여전히 파생 상품을 허용을 해 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파생 상품에 관한 이야기를 일단 여기서 멈추고 다음 주 되면 이제 파생 상품 이야기를 또 할 거예요. 여기에서 이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이어서 이야기를 들으려면은 리스크 뉴트럴 밸류에이션이 뭔지 당연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리플리케이트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어 스테이 LOW 시큐리티가 뭐다 이런 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질문을 받아보면 미래의 손해를 0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손해도 안 보고 이익도 안 보는 그러니까 이상이 아주 이퀄리브리엄에 있으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냥 은행에다 맡겨 놓은 것만큼의 돈을 버는 일밖에는 못 해요. 그리고 돈을 벌려면 그러니까 금융시장에서 돈을 벌려면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테이크 해야만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론 리스크를 테이크 하기 때문에 돈을 잃을 수도 있죠, 당연히. 그래서 그 금융시장의 중개자들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한 예를 들었던 IB는 뭘 하냐면은 한쪽에 리스크를 테이크 하겠다라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시장에도 그 리스크를 테이크 하겠다라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옵션을 파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페이오프가 만나서 그냥 0이 돼 버리도록 그걸 조정해 주면서 거기서 수수료를 얻을 수 있으면 되는 거라. 그러면은 그 각자의 사람들은 각자 자신들의 이유 때문에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거라. 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또 다른 식으로 질문하면 내가 또 다른 식으로 답을 해 볼게요. 22의 0에서 뒷면이 나와서 0이 된다면 투자한 4.5억을 잃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 경우에 리플리케이트에서 10억 원에서는 리스크를 해지한다고 할 수 있나요? 자, 다시 가서 숫자를 한번 보면 다시 가서 숫자를 보면 14.5억 22 0 여기는 10 여기는 11
여기도 11, 여기는 9, 22, 0이었죠. 그리고 여기에 약간의 이렇게 장벽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투자하는 사람은 이쪽 시장을 잘 몰라요. 그리고 이쪽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쪽 시장을 잘 몰라요. 여기에 IB가 있는. 그래서 이 IB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들은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신용은 무지무지 좋아서 얼마든지 돈을 빌리고 그리고 상대방한테 뭐 돈 받고 뭐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목적은 자기가 계속 0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대신 어떻게 돈을 버냐? 이 움직임과는 상관없이 수수료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커스터머가 와서 14.5억을 나한테 줬어요. 그러면 그 14.5억을 받고 여기서 14.5를 받았죠. 그리고는 여기다 주면 여기에 10억, 그다음에 여기다가 4.5억. 자, 내 돈 들어간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나는 수수료만 받았어요. 수수료로 뭐 얼마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다고 나는 남의 돈 가져다가 여기다가 투자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놓고 보면 4.5억 투자했는데 동전 뒷면 나오면 돈 인 거 맞아요. 돈을 잃었어요. 여기서는. 근데 내가 결국 하는 건 뭐냐면은 동전의 뒷면이 나왔을 때 여기서 11억 받고 여기서 0 받아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쪽에다가 여기가 11이네. 11. 예. 여기다가 11억 원을 건네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요거 하나만 놓고 보면 돈을 잃은 건데 결국 이쪽까지 주는 걸 생각하면 나는 돈을 잃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처음부터 그러면 여기다가 10억만 투자하고 이쪽에다 4.5억을 투자 안 했으면 동전의 뒷면이 나왔으면 4.5억 원을 더 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스페큘레이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4.5를 투자를 안 했으면 동전이 앞면이 나왔을 때 여기에 있는 11억을 못 버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든지 셀프 파이낸싱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결국은 이 모든 애가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셀프 파이낸싱 포트폴리오인 게 여기에서 마이너스 1, 그다음에 여기서는 플러스 1, 그다음에 여기서는 플러스 0.5.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으면 내가 현재 투자한 내 주머니로부터 나간 돈이 0이기 때문에 미래 시점에 0, 0이 돼야 돼요. 그게 아비트라지가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장에서 나는 수수료로 받아서 이걸 나의 수익으로 삼든지 또는 그냥 세상을 잘 보고 아비트라지 기회가 있는지를 잘 보고 그걸 가지고 또 돈을 벌든지.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방법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있겠죠. 근데 아무튼 여기서 요 하나만 놓고 보면 돈을 잃은 거예요. 4.5억을. 그거 맞아요. 근데 결국 이쪽까지 생각해 보면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보면 돈을 잃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리스크를 해지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리플리케이트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래서 리플리케이트 한다는 게 뭐냐면은 그 14.5의 가격을 갖는 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는 다시 이 세상에 이 세계가 다 존재한다라고 이번에는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여기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A는 뭐랬냐면은 난 그럼 여기다가 14.5억 투자할게 이랬어요. 근데 B는 오케이 그러면 나는 여기다가 10억 투자하고 나는 여기다가는 4.5억 투자할게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A는 지금 상품 하나에다 투자를 했는데 이 A는 지금 B는 요 14.5, 요 세 번째 상품 하나에 투자를 했는데 A는 여기에다가 10, 여기다가 4.5 함으로써 이 B가 한 일과
똑같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한 일을 리플리케이트 하고 싶으면 B처럼 하면 돼요. 굳이 A가 여기에 가서 난 여기다가 그럼 14.5억을 할게 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만약에 리플리케이트 하는 방법을 알면.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니 그럼 쉽게 그냥 여기 가서 이거 하지 왜 이거 하냐. 배우려고. 배우려고. 그래서 이게 리플리케이트 한다는 의미야. 그러니까 이쪽에다 그냥 하나를 하나 이쪽에다 이렇게 두 개를 하나 결과가 똑같이 나오게 만들 수 있으면 우리가 세 번째 상품을 1번 상품과 2번 상품을 통해서 리플리케이트 했다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리플리케이트가 결국 했지라고 말하는 게 이번에는 생각해보는 게 이 14.5를 여기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완전히 다른 사람한테 빌려왔거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여기서 10억 빌리고 여기서 4.5억 빌리고 그걸 가지고 여기다 투자했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내 돈 들어간 건 하나도 없잖아요. 리스크와 기대이익을 동시에 분산시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리스크를 테이크하지 않으면 이익은 그러니까 기대 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no risk, no return이. 그게 아비추어지가 없는 세상이라. 그런데 아비추어지가 만약에 있으면 리스크를 테이크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상품의 가격을 이야기할 때는 그런 기회가 없다면 가격은 얼마가 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배우는 거고 그리고 세상에 이제 그런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기회가 없다 하더라도 결국은 리스크를 테이크하지 않으면 expected value, expected return은 없는 겁니다. 여기서 동시에 분산시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해지는 리플리케이션으로 셀프 파이낸싱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그러니까 관계라고 하기보다는 이게 내가 어느 상황인가를 생각하면 되는데 사실 리플리케이션으로 셀프 파이낸싱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으면 그 중에 어느 부분을 보면 얘가 얘를 해지하는 거구나. 또는 얘가 얘 때문에 서로 캔슬돼서 셀프 파이낸싱이 되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마켓 메이킹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마켓 메이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아까 얘기해서 생각하면 이제 이거를 무슨 이유에서인지 국가에서 이런 상품을 팔아라. 이게 세상에 좋은 거란다. 라고 하는데 이걸 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사람은 있는데 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국가에서 그러니까 국가라기보다는 금융당국에서 이런 걸 파는 사람들한테 약간의 베네핏을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채를 팔 때 너희가 먼저 사게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마켓 메이커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켓 메이킹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공정 가격을 계산한 후 저평가된 가격과 고평가된 가격을 판단해서 돈을 버는 거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지금 내가 생각하는 세상에선 그게 아니라 다 가격은 이미 다 공정한 가격으로 돼 있음에 다 있기 때문에 그들을 단지 어떤 사람은 그 시장에 접근을 못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내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하고는 다른 의미다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돈을 버는 건 내가 말하는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IB도 있어요. 그러니까 IB에 그러니까 IB 사람들이 모두 다 같은 방식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돈을 벌고 그래서 각각 다 부서가 다르다. 근데 내가 이제 돈을 버는 방식은 파생상품을 팔고 또는 파생상품을 사고 파생상품을 거래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수수료로 돈을 버는 방법을 이야기한 겁니다.
어, 이 2008년 금융위기는 내가 이제 세상을 되게 심플리파이드해서 이야기한 거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리케이션을 할 수 없는 상품이에요. MBS라고 하는 상품은. 그래서 누군가 하나 해지를 했으면, 예, 그러면은 마지막에 그 사람이 위기를 막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아무도 해지라는 방법도 모르고 아무도 해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 해지가 불가능한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음,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아직. 예. 해지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옵션을 팔 때도 블랙숄즈가 이렇게 하면 옵션을 사실은 해지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기 전까지 사람들은 명시적인 방법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떤 트레이더는 그냥 타고난 본성으로 이렇게 하면 이걸 막을 수 있다. 이게 해지가 된다라고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블랙숄즈가 어떤 특이한 수학적으로 이렇게 도출할 수 있을 만한 방법을 제시를 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아 얘는 이렇게 해지하는 거구나 라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리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하는지 아직 모를 뿐이지 진짜 이런 방법이 불가능한 거는 불가능한 건지 아닌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리스크는 뭐냐면은 불확실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uncertainty. 그래서 세상이 확실하면 그러면 리스크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리스크의 정의가 되게 많은데 내가 말하는 리스크는 동전을 던지면 리스크가 생겨요. 그래서 동전에 앞면이 나오든 뒷면이 나오든 불확실성이 있으면서 물론 그 각각의 서로 다른 경우에 똑같은 돈을 주면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그건 동전을 던졌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직선상에 여기에 1이 있는데 그게 현재 얼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리스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리스크 그게 아닌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지금 그림을 여기서 내가 계속 이렇게 동전을 던지면서 이렇게 그렸지만 사실 이 그림은 그냥 얘예요. 12이 된다. 이 경우에는 리스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왜냐면은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증권의 변동성을 의미하는 거냐?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금 이 학생이 물어봤을 때 이 증권의 변동성은 이거는 그러니까 이 변동성이 그냥 변화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거냐라고 하면 맞는 얘기인데 이 변동성, volatility라고 할 때는 또 다른 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정의로서 어, 리스크가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리스크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있으면 다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으면 다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IB가 투자시장 1에서 9가 이렇게 된 거예요. 팔았고 투자시장 2에서 페이오프가 똑같은 이거를 샀을 때 IB가 해지했다고 하네요. 맞아요. 이것도 IB가 해지했다고 해요. 사실은. 음. 물론 이제 이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면은 왜 그런 일을 하냐. 근데 지금 저 학생이 물어본 게 굉장히 좋은 질문인 게 922형, 9222형. 그래서 한 번은 얘를 롱을 하고 한 번은 얘를 숏을 했다. 어, 근데 지금 시장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해지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게 같은 시장에서 내가 얘를 한 번 사고 얘를 한 번 팔면은 얘는 스스로 캔슬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같은 시장에서 하면. 그 얘기 뭐냐면 내가 주식을 샀다가 그 가격이 똑같은 가격에 팔아버렸다.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거를 사요. 무슨 이유가 있는지. 그러니까 얘를 롱을 해요. 롱을 한 다음에 다른 시장에 가서 얘를 숏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해지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왜 굳이 해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어,
이쪽 시장하고 이쪽 시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이제 가장 간단한 예는 이거예요. 여기 이제 이게 우리나라 은행들이 이제 흔히 하는 건데, 우리은행이라고 쓰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은행이 있는데, 이 은행들이 어떤 걸 파냐면은 파생 상품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품들을 팔아요. 그리고는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죠. 그러면은 이 우리나라 은행이 가서 하는 건 뭐냐면 그다음에 IB에 가요. 그래서 그 똑같은 상품을 사고 여기서 받은 돈을 이쪽에다가 건네줘요. 그러면 어떻게 돈을 버냐? 여기는 10 플러스 알파입니다. 라고 받고 여기는 10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 상품의 가격은 원래 10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사실은 이 고객이 여기에 가서 사도 이 고객이 IB한테 가서 사면은 10에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고객이 IB한테 가서 살려면은 저 비행기 타고 홍콩 가서 거기서 뭐 며칠 머물면서 이 IB하고 컨택해서 계약해서 10억에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뭐 비행기 비용도 들고 막 그럴 텐데 여기 있는 우리나라 은행은 이미 이런 고객들이 많이 있어서 이 사람들한테 그냥 다 받아서 조금씩만 더 돈 받고 받은 다음에 그걸 그냥 10억 여기다 팔면은 이미 홍콩에 지점도 있고 해서 그리고 맨날 거래하던 사람들이어서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쪽으로 보면은 물건 팔고 이쪽에서는 다시 사는. 그래서 이게 해지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5를 받는 것을 숏, 그 다음에 10과 4.5를 투자하는 것을 롱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4.5를 받았다. 그러면 픽스된 어마운트를 받았잖아요. 그 픽스된 어마운트를 받았다는 건 내가 뭔가를 상대방한테 줬으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픽스드 어마운트를 준 거라고. 그래서 그게 숏 포지션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내가 픽스드 어마운트를 각각 10, 4.5를 주면서 뭔가를 상대방한테 샀기 때문에 그쪽은 롱 포지션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리스크가 언서티티를 의미하면은 12, 11, 12로 가는 경우도 손해를 볼 가능성이 없어도 이건 리스크예요. 예. 이게 되게 생각하기에 따라서 되게 이상할 수 있는데 손해를 보느냐 안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가 불확실하냐 불확실하지 않느냐가 리스크냐 아니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11, 11, 11 상품은 금리 예금과 같다고 하셨는데 10, 11, 11 그러면 9, 12, 22 영상품의 판매자도 결국 해지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상품 판매 고리 끝에서 스페큘레이터가 있어서 이익 손해를 봐야 되는 겁니다. 결국 현실에서 IB들이 상품을 사고 팔고 하니까 수수료 놀이를 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도대체 이 파생 상품이 뭔가 결국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알면 그러면은 굳이 IB는 존재하지 않아도 돼요. 중간에 이 사람들이 수수료 장사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 왜 은행이 존재할까? 은행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누군가 믿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빌리는 사람도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어야 되고 거기다 돈을 맡기는 사람도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나를 믿으시오라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 다 이렇게 해지하고 그래서 양쪽 고리의 끝에서 누군가 손해를 보고 이익을 봐요. 자, 근데 이 은행이 그러면 이 세상에 은행이 존재할 필요가 없는가? 이 세상에 존재할 필요가 없어서 사실 예를 들면 개인이 그냥 예금을 하는 거를 결국 돈 필요한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한테 직접 돈을 빌려주면 그러면은 나는 예금 이자로 더 받을 테고 그 사람은 더 싼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을 테고 얼마나 좋지 않냐. 이 세상에 은행이 왜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하고 지금 굉장히 유사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도 상대방 크레딧에 대한 리스크를 져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저거를 나 결국 나 망했어 하면서 A라고 하는 회사가 망했어 난 너희하고 하던 거래 다 끝내버려. 그게 이제 금융위기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망해버리면 그 옆에 있더라도
오 하면서 걔도 같이 망하면서 이렇게 연달아 망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위기가 확산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진짜 그런 위기라는 게 이상이 없다. 그리고 물론 내가 생각하는 지금 이 세상이 그런 우리는 크레딧 리스크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세상에서는 어, 음, 결국은 수수료 놀이를 놀이라고 하면 되게 나쁠 것 같은데 결국 예 맞습니다. 수수료 놀이. 근데 이게 수수료 놀이가 되려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개인 하나하나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전해주면 되는데 그걸 중간에서 누군가가 수수료 놀이를 하면서 가는 거지. 근데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이 모든 걸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일본에서 돈을 빌려다가 그거를 저 아프리카 어디에 투자하면은 일본은 금리가 싸니까 싼 이자를 빌릴 수 있고 그걸 아프리카에 가서 내가 투자하면은 거기는 이자율이 높으니까 내가 돈을 많이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걸 알아도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물론 이것도 여러분들이 환율이 움직이기 때문에 못한다. 환율 다 해지할 수 있어요. 다 해지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는 이유가 어, 일단 그렇게 작은 사람한테는 많은 돈을 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는 대형 은행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수수료 놀이다라고 얘기하면은 뭐 이것도 수수료 놀이죠. 왜냐하면 상대방의 크레딧을 이용한 크레딧의 차이를 이용한 거래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어썸션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세상이 그러면은 이렇게 심플한 거 아니냐. 근데 그거는 내가 이 세상을 굉장히 심플리파이드 시켜서 말했기 때문에 세상이 쉬워 보이는 거지. 이 세상은 다 룰이 있고 다 규칙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그걸 해도 되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못 해요. 그래서 항상 누군가 대신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헷지를 그럼 원래 포워드나 옵션으로 넘어가면 똑같이 리플리케이션으로 설명이 가능한가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리플리케이션이 지금 내가 했던 것처럼 단순히 얘 하나 사고 얘 0.5개 삽니다. 이렇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스테이트가 좀 더 많아지면 이게 순간순간 계속 리플리케이트를 해야 돼요. 그렇게 설명하는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다이내믹 해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내믹 해지가 사실은 옵션의 가격을 설명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뭔가를 리플리케이트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상품을 그러니까 우리에서는 3번 상품을 1번과 2번을 통해서 리플리케이트 할 줄 알면 상품의 가격이 얼마인지를 1번과 2번 상품으로부터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이 1번, 2번, 3번의 관계를 알았기 때문에 사실은 꼭 1번과 2번을 가지고 3번을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1번과 3번을 가지고 2번을 만들 수도 있고 2번과 3번을 가지고 1번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은 스테이트가 두 개인 세상에서는 두 개의 상품만 있으면 돼요. 근데 상품이 세 개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하나는 리던던트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두 개를 가지고 이 리던던트한 애를 항상 리플리케이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샀다 또는 팔았다 하면은 걔는 그러니까 항상 언서튼티가 있기 때문에 걔 자체를 놓고 보면은 항상 스페큘레이트예요. 그럼 얘를 해지하려고 하면은 얘를 리플리케이팅하는 포트폴리오에 가서 포지션을 잡아주면서 전체가 다 합쳤을 때 0이 되도록 잡아주면 그게 항상 해지를 하게 된 거입니다. 그러면 굳이 그렇게 해지를 하려면 왜 거래를 하냐? 이게 필요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 해지를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예를 들었던 게 IB를 예를 든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그 3번 상품을 사겠다라고 하면은 IB는 중간에서 그걸 파는 겁니다. 근데 사실 3번 상품을 사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엄청 더 똘똘한 사람이면은 가서 자기가 그냥 1번하고 2번을 가지고 3번 상품하고 똑같은 페이오프가 나오도록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만들 수 없는 뭔가 제도적인 문제? 그 사람은 그걸 할 수 없는 제도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어떤 다른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그걸 못한다든지 아니면 그게 하는 게 너무 귀찮다. 그거 하려면은 사실 이런 상품을 거래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그냥 주식 하나 산다, 주식 하나 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엄청나게 많은 계약서를 다 리뷰하고 알겠습니다. 우리 그럼 이런 계약을 합시다. 라고 해서 변호사도 막 들어와야 되고 이런 계약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개인은 난 그런 거 싫다. 난 그런 거 계약하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너한테서 이 상품 살게. 라고 올 수도 있거든. 실제 프로버빌리티와 리스크 유치율 프로버빌리티의 차이를 이용해서 돈 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수업을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을까? 난 그런 거 절대로 못 가르쳐줘요. 그냥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세상이 걸 이렇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는 거지. 이 세상에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는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돈 버는 방법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교수가 되면 돼요. 그래서 그냥 상대방한테 설명을 해주면 돈이 생겨요. 그게 내가 유일하게 여러분한테 가르칠 수 있는 돈 버는 방법이지. 지금 이게 금융공학을 배우고 옵션이 뭔지 이해하면 이걸 가서 어떻게 투자해서 돈 벌 수 있다. 이런 건 난 절대로 못 가르쳐줘요. 이 업스테이트와 다운스테이트 이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리파이드 된 이그젠플이어서 이거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프랙티컬한 일은 단 하나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금융 상품을 만들어 보겠다? 절대로 못 해요. 이거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시어리를 개발해 나가겠다지 이걸 가지고 뭐 금융 상품 만들고 뭐 이런 거는 절대로 못 해요. 그렇죠. 스페큘레이터의 의미는 뭐냐면은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그러니까 스페큘레이터가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스페큘레이터를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투기라고 번역을 해서 이게 나쁜 의미처럼 보이는데 스페큘레이터는 이 세상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사실은 스페큘레이터예요. 그게 누구냐면 주식 사는 사람이 스페큘레이터예요, 다. 왜냐면 주식을 왜 사요?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믿으니까 주식을 산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주가가 오를 거라고 믿으니까 주식을 산다. 그 사람들이 다 스페큘레이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다 스페큘레이터예요. 근데 그들이 아주 조금씩 스페큘레이터를 할 뿐이 그래서 스페큘레이터를 했다고 해서 그게 전혀 나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들은 아주 합당한 투자 결정을 한 겁니다. 왜냐면은 난 그 정도의 리스크는 내가 테이크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나는 내가 맡기를 바란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중에서 뭘 하냐면은 어느 주식이 오를까를 자기가 선택해서 그걸 사는 거죠. 그거는 뭐 오케이입니다. 그렇죠. 이걸 컨티뉴어스 할 때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거를 그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많은 수학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디스크리트한 케이스, 아주 심플리파이드 된 이 케이스는 이것만 가지고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데도 여러분들하고 벌써 한 4시간, 5시간 지난주까지 포함하면 근데 이게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페이퍼의 앞에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이제 이해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1970년대에는 이거 자체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엄청난 지식의 발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컨티니어스 케이스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렇게 설명하려면 한 6개월은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컨티니어스 케이스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우리가 뭔가를 배우는 이유라고. 그래서 심플하게 내가 여기서 지금 3분 동안 이야기해서 컨티니어스 케이스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못해요. 예, 엄청나게 설명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리스크 뉴트럴 프로버빌리티가 디스크릿 케이스에서 이거라고 기계적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게 실제로 디스크릿 케이스에서의 리스크 뉴트럴 프로버빌리티의 정의예요, 그냥. 그래서 이거를 리스크 뉴트럴 프로버빌리티라고 하자. 그런데 이제 이게 정의고,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그 정의를 이해한다고 해서 그거 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정의는 받아들이겠는데 그게 왜 그러면 얘를 리스크 뉴트럴 프로버빌리티라고 부를까? 그거에 대한 답이 뭐냐면은 이게 리스크 뉴트럴한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들의 서브젝트 프로버빌리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하필이면 리스크 뉴트럴 프로버빌리티라고 부른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은 그럼 도대체 리스크 뉴트럴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다음 주의 토픽입니다. 예, 세상 모든 사람이 리스크 뉴트럴 밸류에이션 메서드로 에셋 프라이싱을 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하고 싶은 질문인데, 첫째, 모든 사람이 이렇게 프라이싱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프라이싱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저 주식을 사야겠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온갖 메서드를 다 동원해서 그 주식의 가격을 계산한다든지 또는 거기에 관련된 모든 재무제표를 다 보고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거 오를 것 같네? 아니면 옆에 사람이 저거 한다니까 나도 할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 뭐 대단한 금융기관에 있으면 그 사람들이 막 에셋 프라이싱 티어리로 막 머릿속에 차 있어. 그거 가지고 다 할 것 같죠.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옆에 회사가 뭘 하는지 봐요. 그래서 쟤네가 저 주식 사네? 그럼 우리도 사야지. 이게 프라이싱하는 방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프라이싱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세상의 다양한 헤지펀드 또는 증금사 등은 어떤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차별되게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관점의 문제인데 나는 저도 내가 믿는 바는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돈을 더 버는 방법은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증권회사 못 가요. 왜냐면은 우리는 이렇게 해서 결국 오버를 우리는 돈을 못 법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에는 나 말고도 다른 세계를 가진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주식 채널 뭐 이런 데서 보는 그 증권 전문가들 나는 그 사람들 말하고는 완전히 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주식을 열심히 보면 이게 지금 올라갈 주식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한테 있다고 믿어요. 그 사람들은. 있는지 없는지는 나는 모르겠어. 근데 나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 그 누구도 그러한 능력은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 나예요. 그래서 획기적으로 새로운 에셋 프라이싱 모델을 개발해도 떼돈 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못 벌 거다가 나의 답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워렌 버핏 어떻게 벌었냐? 워렌 버핏이 돈을 번 이유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동전을 가서 던져서 100번을 던졌는데 100번 다 앞면이 나오면 여러분은 워렌 버핏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그 동전이 어떻게 100번이 다 앞면이 나옵니까? 근데 계산해 보면 그런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주위에 몇십억 명이 지금 있고 예전에도 살았고 앞으로도 태어날 텐데 그들 중에 누군가는 그런 행운을 가지고 태어날 거라. 그래서 뭐 사실 100번은 좀 심하고 이렇게 던져보세요. 그래서 10번만 던져서 10번 던졌는데 다 앞면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오늘 가서 복권을 사세요. 근데 그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왜냐면 2의 10승분의 1이기 때문에 1000명 중에 한 명은 그런 사람이 나와요. 그게 내 답입니다. 점점 재밌어지는데. 파생 상품 계산 시에 스페큘레이션 코스트 또는 스페큘레이션의 가능성도 고려 대상인가. 파생 상품의 가격 계산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거를 고려하지 않고 순수한 가격을 먼저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거기서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필드에 있으면 그렇게 해서 이론가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에다가 그런데 만약에 쟤네들이 그러니까 쟤네 여기서 이제 증권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식의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혹시 얘를 반대쪽으로 몰면 나는 거기에서 어떻게 도망갈까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가격을 계산할 수 있는데 학교에서는 그런 거 얘기 안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페이오프는 이건 내가 그냥 만든 숫자예요. 내가 그냥 만든 숫자여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개 상품의 관계를 이용하면 사실 여기에 어떤 숫자를 넣어도 다 이식은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 어떻게 적용할 거예요? 실제로 적용 못해요. 내가 한 이 방법 가지고는. 실제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접근 방법, 이러한 어프로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길 바라는 거지. 그러면 실제로 이걸 가지고 이거는 주식 A인데 A니까 업스테이트에서는 얼마를 얻고 다운스테이트는 얼마나 없으니까 이렇게 못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리스크 뉴트럴 프로바빌리티는 현존하는 상품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결국 수급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LOW 시큐리티의 코스트를 계산할 때 애초에 시장에 풀린 상품으로 유닛 팩트를 리플리티해서 그러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 세상에 균형을 찾는 방법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상품과 두 번째 상품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스테이트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세 번째 상품이 그들과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한 거지. 어 그래서 예. 이 학생이 얘기한 게 예. 맞습니다. 예. 난 렌테크나 투시그마가 누군지 모르겠고, 그리고 그 헤지 펀드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어, 지금 이 학생이 이 렌테크 뭐 투시그마나 이런 회사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버는지 사실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아는 가장 돈을 많이 벌었던 헤지 펀드는 LTCM이라고 하는 회사예요. 1996년, 97년, 98년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 헤지 펀드가. 근데 그 헤지 펀드의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은 몰튼이고 또 하나가 숄지예요. 그 두 명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고 그들의 모델을 가지고 LTCM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엄청나게 돈을 벌었고, 그리고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들이 망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망해서 미국이 같이 망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망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이 망하는 걸 막기 위해서 연방 FRB가 다른 뭐 골드만삭스니 누구니 하면서 그 애들을 다 돈을 내서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치 지금 미국 정부가 돈을 풀어서 다시 경제를 살리려고 하듯이. 그래서 그때 그 LTCM이 망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썼던 게 블랙쉴드 모형을 기반을 둔 아주 뭐 고도의 모형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내가 중요한 건 그래서 그들이 사실 3년 4년 동안 꽤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꽤 많은 돈이 뭐 수익률 뭐 10% 20%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돈이 몇 배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미국의 IB가 미국의 진짜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 회사의 투자자들이었어요. 근데 얘네가 망하니까 그 모든 회사들이 다 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몇 년 동안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근데 이들의 모델이 몇 년 후에는 안 맞을 거라고. 그러면 예. 이게 이제 내가 다시 얘기했지만 이게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이런 투자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하고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은 물론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모형을 더 발전시키면 된다, 뭔가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당연히 있습니다. 강형 효율적 시장 가설을 가정하고 전개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 이런 거 전혀 가정하지 않습니다. 헤지 펀드의 헤지는 헤지를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인데, 헤지 펀드는 헤지를 이용하는 펀드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헤지 펀드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예, 그래서 헤지 펀드는 헤지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어, 그렇죠. 근데 내가 하는 가정은 뭐냐면 이 세상에 그러니까 무한히 많은 수요와 무한히 많은 공급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complete market assumption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1번과 2번 상품은 그냥 그 가격이 원래 그 가격이다, 그러니까 굳이 수급에 의해서 결정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3번 상품도 내가 원하면 그 가격으로 계속 살 수 있고 내가 원하면 그 가격으로 계속 팔 수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가정하는 곳에서는 아비트라지가 발생하는데, 발생하면 거기서 무한히 돈을 그냥 계속 버는, 네, 그런 곳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걔가 결국 자기 자리로 돌아가지 않아요. 근데 다만 설명하는 건, 만약에 아비트라지 가격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라고 가정하면은
가격이 얼마가 되어야만 한다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더 완화시키면 이걸 가지고 이제 인컴플릿 마켓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돈을 빌리는 게 한정이 돼 있다. 이러면 그때는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나 이런 건 이제 또 다른 파이낸스의 또 다른 영역인데 거기까지 가려면 여러분들이 뭐 파이낸스 박사 과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근데 나의 목적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파이낸스의 막 여러 분야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주 어, 얄팍한 지식인데 굉장히 많이 적용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치 파이낸스의 모든 거에 다 한마디씩 할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얄팍한 지식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자, 파생 상품을 통해 기대되는 이익은 0이라고 하셨는데요. 저 그런 말을 한 적 없습니다. 기대되는 이익이란 말 한 적 없습니다. 금융공학의 목적은 리스크를 때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위한 것. 금융공학의 목적은 가격을 결정하는 원리를 찾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가격은 얼마가 돼야 된다. 또는 얘의 리스크가 어떠하다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어떤 팩트를 이야기하는 것과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팩트라기보다는 이론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과 거기에 자꾸 그러므로 그걸 가지고 뭘 해야죠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서로 섞으면은 이야기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금융공학을 배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학을 배울 때 나 이거 배워서 어디다 써야지 이렇게 해서 수학을 배우니까 많은 수학이 여러분한테 어렵게 느껴져요. 근데 수학을 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은 그 사람들의 기쁨은요. 그게 아름다우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금융공학을 배우는 게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거기서 난 거기서 만족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야지.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종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질문을 할 수 있는 학생이면 틀림없이 미리 공부를 많이 한 학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안 구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익스펙테이션을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익스펙테이션을 구하는 것처럼 설명하면서 사실은 이 리스크 뉴트럴 그러니까 블랙숄드가 도출한 게 사실은 익스펙테이션을 구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근데 수학을 하는 사람들이 봤더니 그 답을 구하는데 익스펙테이션처럼 구해도 그 답이 나오더라. 그리고 그때 리스크 뉴트럴 프로바빌리티를 따로 구하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이 숫자를 잘 맞추면 돼요. 그래서 그 답이 나오도록. 그래서 그 리스크 뉴트럴 프로바빌리티를 구하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답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를 막 손을 봤더니 이 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게 리스크 뉴트럴 프로바빌리티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쉬는 시간도 없이 너무 달려서 벌써 4시 42분이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거는 사실은 뭐냐면은 리스크 뉴트럴 밸류에이션 또는 에로드브로 시큐리티, 리플리케이션 그거를 딱 내가 이야기한 세팅 하에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돈을 벌까요? 그게 아니라 딱 내가 이야기한 그 세팅 하에서 그 수식들을 쭉 적어낼 수 있으면 그리고 그 수식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으면 거기서 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음 주 CRR 논문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